네, 지금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이 어떤 조직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직이 뭔 줄 아십니까? 무슨 약자인 줄 아십니까? 공무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들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이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그렇죠. 목을 차고 있죠. 목차. 이왕이면 우리말로 쓰자고요. 그래서 차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이 예전에 수원에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세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농촌진흥청도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차이. 세 번째, 이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이 어떻게 같이 화합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까 하는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교육 목적은 아까 전임자가 말씀해 주셨죠. 공직 가치관 확립으로 조직 적응을 유도하고 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하여 자기 발전과 조직 기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교육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지금 농촌진흥청 소개인데요. 이 시간에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조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40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에 다니는 목적. 왜 직장에 다니세요? 네. 자기 개발, 자아 성취, 좋죠. 왜 자기 개발하고 자아 성취를 하죠? 자아 성취에서 어쩌자고요? 왜 다니시죠? 돈 벌려고. 좋습니다. 왜 돈을 벌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 정리하면 돈을 벌러 다닐 수도 있고 자아 성취하러 다닐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농촌진흥청에 돈 벌려고 다닙니다. 왜? 저는 저녁에 애들하고 같이 통닭도 시켜 먹고 싶고 집사람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게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 다녀요. 물려받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벌어야죠. 다만 이렇게 돈을 벌 때 이왕이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게 직장생활하는 동기부여고, 그렇게 제가 돈을 벌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통닭을 시켜 먹는 이유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자주 웃고 많은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리는 게 좋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자기 성취도 좋고 자아 개발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이왕이면은 이분들이 뿌리 묻는 것보다는 칭찬 들으면서 다니고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고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행복이니까요. 행복을 느끼려고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일단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지금 이 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국가에 어떤 이익이 돼? 라고 자신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또 조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농촌진흥청 공무원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쩔까요? 제안도 해보고 잘못된 것은 말도 해보고 좋은 것은 아이디어도 내보고 당당하게 그럴 수 있게 농촌진흥청에 관한 정보를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은 크게 다릅니다. 정부 조직은요,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이런 게 정부 조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나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감당하는 법인단체, 즉 쉽게 말해서 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같은 공사가 공공기관이고 공무원들이 정부 조직입니다.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겠죠. 자, 이 정부 조직, 농촌진흥청은 정부 조직인데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방이전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됐어요. 자, 지방이전 사업은 뭐냐면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좀 밖으로 좀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정부종합청사는 지금 서울에 전국에 5개가 있고요. 서울 광화문에 청사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광화문 이문화원 앞에 있는 청사 이전에는 경복궁 자리가 정부종합청사였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걸 저희가 광복하자마자 초대 정부종합청사를 썼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자존심 없이 그렇게 썼었는데요. 어쨌든 그걸 허물고 정부종합청사를 만들었어요. 정부종합청사는 한 해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대략 70년대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서울에 많이 정부종합청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게 서울로 밀리니까 좀 더 지방으로 빼자 해가지고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종합청사에서 무려 28km나 떨어져 있는 과천에다 정부종합청사를 떠만듭니다. 그게 80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많이 분산이 안 돼요. 서울하고 과천하고는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큰맘 먹고 1998년에 대전에다 청사를 만들면서 첨단위 기관은 전부 다 그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하는 모든 청은 다 그리보내요. 그리고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도 농촌진흥청은 거기에 못 끼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아예 큰 맘을 먹고 제가 말레이시아 포트라자를 꼰따서 세종특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몇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모든 국가기관 다 보내버립니다. 외교부, 대사관이 서울에 있으니까 외교부는 안 간다. 국방부, 펜타곤 움직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 의정기관인 행안부, 대통령 청와대가 안 갔으니까 행안부도 못 간다. 크게 이 세 가지를 남겨놓고 전부 다 지방으로 보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특별시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청사 이전이 끝납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못 들어갔어요. 왜? 농촌진흥청 땅이 약 900만 평 됩니다. 참고로 여의도 면적이 89만 평, 약 90만 평 돼요. 여의도 면적이 10배가 넘는 땅이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한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에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에 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아마 370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방이 좀 덩치가 큰 지방이전 효과가 있을 만한 공공기관 114개인가 아마 뽑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10개의 혁신도시에다 뿌린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07년에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 그때 나왔던 원칙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은 어디냐면은, 말이 좀 잘못됐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안 간다. 왜? 이미 대전, 세종으로 다 갔으니까. 근데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보고 중앙행정기관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도 여기에 포함되면 안 돼요. 또한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예를 들면은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공사가 대전에 가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다 빼기로 하고 결국에는 170개만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75개. 175개를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했는데 2005년 어느 날 갑자기 농촌진흥청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국토부 자료인데요. 사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2005년에 발표할 때 농촌진흥청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농가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4개 하고 관세연수원 5개가 포함이 돼서 175 플러스 5 해가지고 180개가 간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나서 이 180개를 2005년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한 2015년쯤 되다 보니까 몇 개 기관이 막 통폐합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153개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 153개 중에서 지금 150개가 이미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농촌진흥청이 이곳 전주로 오게 된 거죠. 아까 전국에는 혁신도시가 모두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혁신도시 중에서요.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물론 크다는 말은 지역적으로 크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이전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전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사업비를 보면은 전북 혁신도시를 만들 때 사업비가 1조 5,429억으로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 땅 면적으로 보면은 1000m²인데요. 이걸 법정 단위는 아닙니다만 편 단위로 보면 3.3 정도 나누면 이게 300만 평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약 300만 평입니다. 이 10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북 혁신도시는 인구 3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인구 50만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제일 혁신도시 중에서 제일 크다는 나주가 인구 5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은 전주 혁신도시로 오게 됐는데요. 아까 그랬죠. 전주, 전북, 정확히 말하면 전주 완주 혁신도시인데요. 이 면적은 대략 300만 평인데 그 중에서 20만 평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지적공사라든가 출판협회인가 이런 쪽 다른 공공기관이 쓰고 있고 80만 평은 주거단지입니다.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단지. 그리고 나머지 200만 평의 농촌진흥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농촌진흥청이 이리 오게 됐고요. 자, 이런 농촌진흥청은 어떤 기관인가 한번 봅시다. 잠깐 보이네요.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였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대법원, 행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3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 밑에 각 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는 부가 있고 그 부 밑에 청이 있습니다. 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재부고요.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하고 2개의 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은 또한 이렇게 4개의 연구기관하고 하나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5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촌진흥청은 이 정부기관 중에서 유일한 기술관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지날 때는 인도로 가야 한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차선을 넘으면 안 된다.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 뭐 학교 앞에서는 40km가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전부 다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이렇게 가다가 뛰어들 때는 깜빡이 켜라. 안 켜면은 벌금 얼마다. 중앙선을 넘으면 뭐 안 된다.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겠죠. 법에.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는 그런 제한을 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로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전부 54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만 기술 서비스 기관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제한을 두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연구를 시킵니다. 즉 우리가 2차 산업, 뭐 자동차 아니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은 국가에서 그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기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없으면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이 전기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분배하는 곳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농업만큼은 국가기관이 직접 연구원을 채용을 해요. 연구원을 고용을 해서 농업연구를 시킨다고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연구만큼은 1차 산업, 즉 자연에서 생산물 채취해서 내가 먹는 것을 생산하는 1차 산업만큼은 국가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농업연구기관은 국가공무원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술관청이다. 자, 행정조직은 큰 틀에서 정부조직인데 행정조직이 설치할 때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 그게 행정조직이고요. 행정조직 설치 근거는 크게 두 개입니다. 헌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헌법은 모두 130개 조로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뭐 무슨 재판소를 둔다, 감사원을 둔다, 국가안전보장위를 둔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각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청은 전부 다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청으로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처청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위원회가 있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죠. 헌법기관 말고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부처청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기본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 26조에 보면은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를 둔다가 나와 있고 36조에 보면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은 어떻고 차장은 어떻다라고 써 있어요. 예전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을 공공기관화 시킨다고 했을 때 정부조직법에서 이 두 줄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이 두 줄이 없어지면 농촌진흥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다시 농촌진흥청의 조직과 정원, 즉 농촌진흥청에는 아까 말했듯이 4개의 연구기관하고 하나의 교육기관을 둔다. 난 이런 조직, 그리고 각각의 정원을 몇 명을 한다는 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면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과 임무는 무엇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촌진흥청에 국립농업과학원을 두고 국립농업과학원 밑에는 농업공학부를 두고 농업공학부 밑에는 수학관리공학과를 둔다. 라는 내용은 또 이쪽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은 1962년에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45년에 광복을 하고 45년에 광복을 했죠. 그리고 62년에 농촌진흥청이 발족을 했는데요. 근대 농업은 사실은 1906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가 된 걸 1909년부터 보긴 하는데요. 사실은 1906년도도 일본 사람이 이미 청일전쟁 이후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농촌진흥청 땅에다가 권업모범장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벼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근대 농업의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나라 농업 시작은 정조시대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그 예전에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정조대왕 이야기가 나왔던 거.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 맨 마지막 장면은 산 밑에 개울이 흐르는데 개울 앞에 가서 그 이산이 신하들을 데리고 오래요. 여기에 저수지를 막으면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요. 그 저수지가 그 명령,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수지가 수원 농촌진흥청 옆에 있는 서호입니다. 충만제. 서호라는 말은 지금 중국에서 다운되긴 하지만 충만제고요. 그 저수지 바로 밑에 보면 널찍한 구경농장을 만들어놨어요. 그 구경농장을 그때 당시에는 둔전이라고 했습니다. 둔전. 그 둔전은 왼쪽에 있는 동네를
서쪽에, 둔전은 서쪽에 있다 해서 서둔동이라고 그러고요. 또 정조대왕이 그때 둔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 국영농장을 만들어서 농업 연구도 시켰지만 이쪽 밭은 백성들이 마음껏 이쪽 밭에서 그 대추나 밤 같은 것을 키우고 나중에 내 어머니 해경궁 홍씨 생일 잔칫날 좋은 대추만 좀 생산해 다오 라고 말한 동네가 대추 조자를 써서 조원동. 얘네들은 좋은 배만 생산해라. 이목동. 그래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이목동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연구 시작으로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대 농업은 이렇게 봅니다. 1906년에 일제가 만든 고농모범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농촌진흥청이라는 이름은 1962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관의 통폐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쪽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걸 또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져갔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에 그때 당시에 9개 기관이었던 것을 4개 기관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때 이름이 농가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이렇게 됩니다. 이 4개. 그게 2008년 1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저희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만들었고 5년 전에 저희가 수원에서 저걸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이 하는 임무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개발 및 보급, 농식품 산업 발전 연구 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 양성과 농촌 지도자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술 보급, 교육 훈련, 국제협력 이렇게 크게 4가지 미션, 4가지 임무가 농촌진흥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꾸려져 나갑니다. 농촌진흥청 위에 가장 큰 기관장 청장이 계시고요. 그 밑에 차장, 그리고 본청의 조직이 3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청장 밑에 다시 4개의 연구기관하고 하나의 교육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이 약 1183명입니다. 1885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각 도에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2009년에 저희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회사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농촌진흥청은요, 전부 다 전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본청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이곳 전주에만 있지만 식량원은 남부작물부도 있고 중부작물부도 있고 철원출장소, 상주출장소, 영덕출장소 이렇게 여러 개 출장소도 있고요. 원예특작과학원은 이 전주에도 원예특작과학원이 있지만은 온난화 대형농업연구소, 감귤연구소, 그다음에 시설원예연구소, 배연구소, 사과연구소 이런 그 지역에 약간 군소처럼 이렇게 둔 곳이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도 마찬가지. 축산과학원은 전주에도 있지만은 한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등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중에서 한 곳에 근무하고 계셔요. 혹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간첩입니다. 자, 농촌진흥청의 직원이 하는 일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원예원, 축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오후에 여러분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수학관리공학과입니다. 농가원이라고 해서 농가원 자기들 독자적인 연구를 하고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각각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는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 자동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수학관리공학과인데요. 이 수학관리공학과는 국립농업과학원에도 있지만 식량과학원에는 수학후 이용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량원에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월남쌈용 쌀 페이퍼 있잖아요. 싸먹는 거. 그걸 만들 수 있는 쌀을 개발을 해요. 이쪽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월남쌈용 그 페이퍼를 만드는 것을 농업공학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과학원에 가면은 저장 유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 유통권이라는 것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장을 하거나 신선한 상태로 유통을 하는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이곳인데요. 관련 기본 기술은 이쪽에서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CA 저장이라든가 MA 포장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그런 건 이쪽에서 연구해서 이쪽으로 들이면 이쪽에서 실제 신선한 상추를 싸서 포장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 어떻게 해서 수출한다든가 하는 연구는 또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축산과학 같은 경우는 축산물 이용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산물, 예를 들면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것인가, 유통 과정 중에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업무는 이쪽에서 하지만 기본 기술은 팩트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학과 관련 하나만 보더라도 농가원, 식량원, 원예원, 특작원이 축산과학원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후에 각 기관을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후에 각 기관을 방문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농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농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다. 예전에는 1차 산업, 즉 자연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만 농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쌀을 생산하는 것만 농업이었어요. 농산물 생산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팔면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걸 즉석밥으로 만들어 판다든가 전통주로 만들어 팔면은 약 9.4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기에다가 기능성을 입히고 심지어 요즘은 의료용까지 발전합니다. 누에곤충 요즘 누가 안 쓰잖아요. 한 20, 30년 전에 안 썼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 누에곤충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해서 인공 뇌막도 만들고 인공 고막도 만들고 인공 코뼈도 만들고 인공 뼈도 만들어요. 인공 장기도 만듭니다. 3D 프린트로 그 장기도 출력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까지 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전용 실시한 특허는 국유특허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예요. 저혈촉진돼지. 특정한 기업한테만 줘서 산업화시키는 게 전용 실시인데요.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장기 이식용 동물 같은 것도 이쪽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보통 식당에 가면, 우리 정식도 식당에 가면은 한 상이 싸게는 5,000원, 7,000원, 만원 이렇게 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공기, 한 공기 얼마나 할까요? 한 공기가 1,000원 할까요? 전체 만원짜리 밥상에서 공기 하나가 1,000원 할까요? 그럼 반찬이 10가지 있다고, 9가지 있다고 보면 반찬 하나당 1,000원, 공기 하나 1,000원 해갖고 만원 할까요? 가끔 가다가 언론에서 공기 쌀값이 비싸다는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은 200g 정도 됩니다. 사실 햇반에 들어가는 쌀은 210g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200g으로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슈퍼에 가가지고 20kg짜리 하나 사면 얼마나 하죠? 한 35,000원, 4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5만원으로 잡자고요. 20kg에 5만원이면, 자, 2만 g에 5만원이죠. 콩 2개 떼고, 콩 2개 떼면 200g에 500원이 됩니다. 200g에 500원이에요. 거칠게 잡고 비싸게 잡아서 500원이에요. 이게 비싸요?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500원어치인데 그게 비싸냐고요.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500원도 못 주겠습니까? 쌀값 비싼 거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 공기에 500원, 제발 500원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미래산업의 중심은 농업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농업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농업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죠. 환경 보존, 그다음에 건강, 행복, 힐링. 요즘 나노소재 이야기, 나노소재 같은 걸로 부가가치, 아까 의료용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농업에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크게 뭐 인공지능이니 AI니 뭐 빅데이터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물 인터넷.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대의 산업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적용하고 가장 빨리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농업이다. 왜? 이렇게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는 농업 중심 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느라고 차 타고 올 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전북 도청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전주를 동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일 겁니다. 동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즉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기술이 뻗쳐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이 부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기관 와 있고요. 김제 경자산업 시드밸리에 와 있죠.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와 있죠. 새만금 단지 지금 이미 개발 다 완성이 돼 있죠. 이게 한꺼번에 한 도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업뿐만이 아니고 이 농업을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단지에다가 에그로 메디컬 리조트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하고 의료 기술을 합치는 리조트를 이쪽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동남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 수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자, 농촌진흥청 직원이 아까 1885명인가 된다고 그랬죠. 이 직원들의 약 한 70% 이상은 영구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청장님이 그러실 때요. 농촌진흥청에 있는 공무직의 72%가 여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약 72% 정도가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연구를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행정을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포장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 72% 정도는 연구 지원이에요. 그래서 연구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직이 많으니까요. 자, 연구직은 좀 특별한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모두 몇 명쯤 될까요? 이건 작년 데이터인데 올해까지 단 한 명도 더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정확히 106만 6,288명입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청와대 경호원, 군무원 이 세 가지 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도 대통령 경호원 수하고 국정원 수하고 군무원 수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걸 빼고 약 100만 명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명만 잡자고요. 100만 명 잡고 우리나라 인구도 5천만 명 잡고 5천만 명에서 100만 명이 공무원이면 몇 프로? 5천만 명에서 100만 명이면 2%입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2%가 공무원입니다.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 수로 본다면 많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공무원 수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2%대고요. 미국이 한 3, 4% 정도 되고 짝 유럽이 한 7, 8% 정도 됩니다. 물론 그리스처럼 이상한 나라는 더 높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 잘 사는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 같은 경우가 약 한 8, 9%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이 공무원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아까 106만 6,288명이라고 그랬죠. 이 공무원을 다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저기 교육과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도청, 군청, 시청,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방공무원입니다. 자, 농촌진흥청은 국가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 빼고, 국가공무원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는데요. 이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이나 별정직, 즉 장관, 차관 이러신 분들이에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빼고요. 우리는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은 다시 또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특정직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확히 3분의 1은 교사입니다. 특정직에는 교사뿐만 아니고 경찰도 포함돼, 경찰하고 1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함된 게 특정직입니다. 이 특정직을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사실은 10%도 안 돼요. 근데도 공무원을 많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10%가 조금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반직은 다시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하고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일반직 중에 행정직, 기술직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연구직들은 여기에 속하고, 지도직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연구직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국가직은 4,805명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0.7%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의 4,805명이 연구직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직을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식약, 행안부, 환경부, 문화재치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전체 4,805명은 약 22.8%인 1,096명이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연구직 공무원의 문화를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직 공무원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농촌진흥청에 있으니까 연구직 문화를 끌어간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자부심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연구직들입니다. 자, 연구직은요, 다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 학과가 있듯이 다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연구직은 농업연구, 수의연구, 보건연구 이 세 개의 연구 직렬을 가지고 있고, 농업연구로 한번 보면은 11개 직류를 가지고 있어요. 전공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직이 그렇게 좀 약간은 특별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농촌진흥청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사, 국가기관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기술관청이다. 아까 도로교통법, 경찰청 예를 들면서 국민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술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유일한 기관이 농촌진흥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연구직과 지도직도 일반직 공무원이다. 아까 일반직에서 일반직, 행정직, 지도직, 그 일반직에서 위에 행정직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농업이라고 그랬고요. 이곳 혁신도시는 축복받는 곳이다. 왜? 아까 시디밸리도 있고 경제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익산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에그로메디컬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잠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이 말은 나는 나라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즉 국가기관에서 녹을 먹고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유일한 기술관청이다. 이 말은 여기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이쪽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도 일반직 공무원이다. 달리 보면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농업은 생명산업, 혁신도시는 축복받은 곳이다. 이 말은 늘 감사하면서 살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농촌진흥청은 내 꿈을 이룰 꿈터 내가 일하는 곳은 내 꿈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왜 꿈을 이루고자 해요? 내가 왜 돈을 벌고자 해요?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곳에서 내 꿈도 이루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직장 생활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하고 남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즉 투덜이 투모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자꾸 불만만 이야기하면은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그 불만을 들어주는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 자주 듣다 보면요. 투덜이 투모파가 안 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일처리. 이왕이면은 일 빼지 말고 남들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요. 누가 시작을 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도망가 버리지 말고요. 동료와 즐겁게 지내기. 이왕이면 즐겁게 지낼 때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없는 데서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칭찬할 일도 세고 셌는데 무슨 뒷담화를 합니까? 애들도 아니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특기를 살린 차별화를 시켜라. 여러분 중에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전자현미경 사진 찍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논문에 내면 그 논문은 거절당합니다. 왜? 똑같은 사진도 똑같은 대상물을 놓고 사진을 찍어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찍은 것하고 수백만 번 찍어본 전문가가 찍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자기 자신만의 전문가가 되세요. 나만의 특기, 농촌진흥청에서 전자현미경가 홍길동 하고 탁 튀어나오도록 여러분의 전문 비기를 각자 하나씩 살려보세요. 저 이번에 누에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누에 먹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누에 먹이 누가 그 관리 제일 잘하는데 누가 한번 찾아봐. 그렇게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자기만의 비기를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기장착.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기간이 좋은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정년을 맞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발판의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쪽에 계시면서 자격증이라든가 대학원을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을 수 있도록 별도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왕이면 여기 다니시면서 뭔가 무기 하나씩 어디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씩 가주시라고. 기회가 되면은 전북대학이건 전주대학이건 원광대건 우서대건 다니십시오. 제가 알기로요. 전북대학교 국립대니까 등록금 싸잖아요. 전주대학교 가깝죠. 한 2km 되나요? 전주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하고 똑같은 등록금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기회가 좋을 때 다니십시오. 우리 9시 이전에 여러분들 오라고 안 하고 6시 이후, 6시 이후에 6시 이후까지 남아있으라고 안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 좀 여유 있잖아요. 다른 개인 회사에 비해서. 그럴 때 꼭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네.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행복하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학습 목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 농진청의 주요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농촌진흥청이 왜 이곳 혁신도시로 왔으며 국가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 자신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남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즉,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두 같이 행복을 꿈꾸는 꿈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시고 이곳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